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한mik병입니다. 네, 매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 뵙고 있는데요. 갑자기 지금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겨울 다가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M 여성의원의 문재훈 원장님 모시고 난임 시술 40주년이죠, 올해가? 네, 올해가 저희 나라 첫 시험관 아이가 태어난 지 40주년이 되네요. 네. 그래서 우리 문재훈 원장님 모시고 난임에 대해서, 그리고 난임 치료에 대한 그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난임 치료가 또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개원하신 지가 얼마나 됐죠? 11년째 11년. 예,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사실 본인이 한 병원인가요? 아니면 대를 이어서 하는 병원인가요? 지금은 이제 아버님이 정년퇴임을 하시고 네. 개원을 하셨고,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와 이제 난임분과 수련을 마치고 이제 네.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개원한 지 1년 만에 했으면 합류인가요? 병원을 세우신 건가요? 그냥 비서로 들어갔다고. 네. 네. 사실 그 40년이면 우리나라에서 40년 최초로 했던 게 영국인가요? 예, 영국에서 1978년에 이제 그 루이스 브라운이 태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이스 브라운이 이제 78년생이니까 47세 정도 되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루이스 브라운도 아이를 잘 낳았고, 그래서 얼마 전 루이스 브라운이 이제 한 45년, 40주년 다 기념해서 네. 이제 국제적인 난임학회에서는 루이스 브라운을 초청을 해서 매년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사진인가요? 아, 예, 맞습니다. 사진 한번 네.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태어날 때 슈퍼베이라고 그때 신문에 크게 났던 네, 그 네. 친구고, 이분이 엄마가 된 거죠, 지금? 네, 엄마가 됐습니다. 사진 보면 닮았어요. 그죠? 네. 네. 아.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루이스 아니야, 이 옆에 남자분은 이제 주치인가요? 처음에 이제 에드워드 시술에- 박사님이시고요. 부인? 네. 그리고 그다음에- 루이스 브라운의 어머니이시고, 아, 그다음에 루이스 브라운. 시술자. 네, 네. 그다음에 환자하고. 첫 아기 놓으신 분. 네, 네. 그다음에 그분의 딸. 그다음에 이제 새로 손주. 아. 네. 이때 이분들이 했던 시술 방법이 지금 우리가 했던 IVP랑 똑같은가요? 아니요, 그때는 이제 개복을 해서 시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질초음파라는 도구도 없었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에 하는 방법은 개복이나 배에 이제 구멍을 뚫어서 복강경으로 이제 시술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아. 네. 그러면 배를 열고 네. 인공 수정된 태아를 배아를 나팔관에다 넣기도 하고, 이제 자궁에 넣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아. 방법들을 통해서 시험관 시술을 시작을 한 거죠. 이분은 고생하셨구나. 네. 옛날에는 이제 초창기의 방법들은 다 우여곡절이 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트랜스부자이널로 하나요? 네, 대부분 다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는 이제 질 안에 이제 트랜스버자이널로 하기 때문에 큰 불편감 없이 이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수정을 하면 네. 보통 우리가 이제 학교 때 배운 거는 수정, 그다음에 한 번 분할하고 네, 2번 분할하고 네. 그다음에 3번, 4번 하고 뭐라 그러죠? 이제 포배기로 넘어가서 네. 이게 여러 개로 분열하는 시기로 들어가는데. 상실기라 그러나요? 네, 네. 언제쯤 이렇게 IVP를 하게 되나요? 저희는 사실 이식은 수정만 되면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분열이 돼서 네. 우리가 자궁의 내막의 타이밍을 맞춰주고, 그다음에 배아가 크는 우리가 자연 임신 때랑 똑같이 타이밍만 맞춰주면 네. 사실은 뭐 배아 이식은 2일째, 3일째, 4일째, 5일째 다 가능합니다. 아. 보통 한 7, 8일 정도에 이제 착상이 되거든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우리나라는 요게 이제 40년 전에 처음 그때 서울대학에서 했죠. 네, 서울대학에서 85년 10월 12일 날 제 기억으로는 첫 아이가 이제 남녀 쌍둥이가 태어나서, 한 분은 선생님이셨고 한 분은 그 경찰관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시술하셨던 분이 아버님이신가요? 네. 네. 그러면 쌍둥이였다면 그때도 수정란 2개를 넣나 보죠? 수정란을 2개 이상 하셨었던 걸 정확한 제가 수정란 개수는 모르겠는데 2개를 넣었기 때문에 이란성 쌍둥이가 나왔구나. 네. 지금도 보통 2개를 하지 않나요? 지금은 이제 요즘에 세계적인 트렌드는 이제 젊은 분들은 1개 정도 이식해서 단태아, 왜냐하면 쌍태아가 되면 이제 분만 합병증 등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웬만하면 단태아를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고령이고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임신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제 개수를 늘려서 이제 쌍태아 임신을 하기도 하는데 네. 사실은 이제 쌍태아 임신이 고령에서 됐을 때 뭐 조산이나 그다음에 뭐 쌍태아로 인한 임신 합병증, 임신성 고혈압이나 여러 가지 등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환자의 나이나 그다음에 환자의 난소 기능 이런 거를 고려해서 사실 환자분과 상의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적절한 배아 개수를 조절하려고 하죠. 근데 제가 아는 친구 한 명도 이제 네. 늦게 아기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라서 네네. 난 수정란 2개를 넣었어요. 네네. 그래서 일란성이 다 착상이 되고 네네. 하나는 또 거기서 분열이 돼서 일란성이 일란성이 또 나와서 새 쌍둥이가 나와가지고 엄마가 되게 고생을 하죠. 아주 드물지만 이제 미세 수정이라고 이제 정자를 저희가 현미경으로 골라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난자 안에 찔러 넣게 되는 경우에 약간 일란성 쌍둥이가 발생하는 확률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네, 그렇죠. 자연으로 체해 수정이 아니라 네. 난자 속에다가 정자를 넣어줄 때. 네네네. 또 그렇구나. 네. 지금 그러면 첫 분만했던 그 쌍둥이 이 자매인가요? 네, 아니 남매예요? 네네. 거기서 또 저기 네. 후손을 보고 그런가요? 따님분 여자가 이제 누나인데 네. 누나분이 이제 34살쯤에 이제 출산을 하셨고 사실 이 남매분도 사실 10월 달에 이제 저희가 40주년 행사할 때 모셔서 이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건강하고 가정을 잘 이루고. 네네. 네. 참 의학 발달이 보면 네. 암 치료 분야하고 이 저기 산부인과의 저기 체외 수정, 그다음에 인공 수정을 보면 그게 의사 같아요. 피부과는 좀 현재 우리나라 이제 난임 수술이 2022년도 건수가 이 정도인데 네. 계속 증가하고 있죠. 네, 이제 정부에서 저희가 이제 출산율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사실은 난임에 대한 지원도 많이 확대가 됐고 또 이제 난임에 되게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이었다가 이제는 인식이 좀 많이 좋아지고 그래서 사실 시술 건수가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출산이 늦어지는 거랑도 연관이 좀 있나요? 네, 뭐 출산이 늦어지는 게 이제 우리가 가입력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가입력은 사실 나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다들 이제 고학력 시대가 되고 또 결혼을 하려면 집을 얻어야 되는데 집을 얻기도 어렵고 이제 그래서 다 준비가 된 상태에서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서 40대 중반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러고 나면 사실 자연 임신 확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의학의 도움을 받는 게 되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이게 IUP, IVF, IUP가 IUI가 이제 IUI가? 인공 수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냥 정자만 넣어주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정자를 자궁 안에 이제 쏴주는 경우가 인공 수정이라고 하고 IVF가 이제 시험관 시술 저희가 흔히 아는 시험관 시술인데 시험관 시술 건수가 매년 이제 기록적으로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 지금 1년에 몇 명이야? 20만 명? 지금은 그러면 한 25만?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올해 통계는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하고 저기 정자를 뭐라 그러죠? 난자를 얼려놓는다 그러나 뭐라 하나? 난자 냉동. 영어로는 이제 소셜 프리징이라고 하고 저희가 소셜 프리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질병이 있어서 난소암이나 젊었을 때 혈액암 우리 항암 치료 받게 되면 난소 기능이 많이 파괴가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환자분들은 이제 질병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난자 냉동하는 기술이 이제 과거에 먼저 개발이 되기 시작했고 이제 그거를 넘어서 이제는 사회적인 냉동을 하게 된 건데 이제 환자분들이 나이가 뭐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결혼 정년기나 이제 출산 정년기를 놓칠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시기가 향후 임신을 대비해서 이제 난자를 얼려놓는 거를 이제 사회적인 난자 냉동이라고 하거든요. 소셜 프리징이라고 하는구나. 네. 그거는 어때요? 많이 늘었죠? 점점 인식이 좋아져서 사실은 매년 그것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병원에서는 거기를 많이 뭐라 그러죠? 냉동 탱크를 하나? 네, 냉동 탱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지금 현재 그 보관하고 있는 난자가 얼마나 돼요? 개수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몇 분 정도 돼요? 난자 배아를 합쳐서는 사실 몇천 명 단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년 경험에 몇천 명이면 근데 저희가
그 이전에 한번 얘기 드린 게 네. 이전에 이제 다른 큰 병원에서 그 모아놓으신 분들을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받아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제일병원에서 네, 보관하고 네. 있던 거를 다 네, 네. 인수하셨어요? 네, 그거를 이제 제일병원이 폐업하면서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그쪽에 남아 있는 난자 배아 정자들을 다 같이 보관하고 있어서 네. 네, 좀 양이 많습니다. 남자분도 젊어서 고환암인가 뭐 이런 거에서 치료하기 전에 정자를 또 올리는 경우도 있죠. 네, 네. 고환암으로 고환 절제를 하거나 아니면 혈액암 때 항암 치료를 받기 전에 네. 미리 정자를 얼려두는 거는 뭐 사실 방법도 쉽고 더 효과도 좋기 때문에 그거는 이전부터 아주 많이 해오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지금 네. 수천 케이스를 보관하고 있는군요. 네, 네. 그래서 난자 냉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난자 냉동을 했을 때 배아를 냉동하는 것보다 녹였을 때 얘가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음 결정이 생기면서 세포들을 좀 찢어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리화 결정법이 나온 뒤로는 난자를 녹였을 때도 난자가 살아나는 확률이 많이 높아져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이제 난자 냉동이 한 10여 년 전부터 미국이나 뭐 외국에서부터 시작돼서 저희 나라도 이제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많은 좋은 인식을 갖고 하고 계시죠. 얼마까지 보관이 가능해요? 사실 보관 연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그러니까 나이가 아주 많이 들어서 그거를 사용하시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 본인이 임신을 하실 수는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제일 사람들이 궁금한 폐경이 돼도 임신할 수 있나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거든요. 몇 살이 어퍼 리밋이에요? 그러니까 어퍼 리밋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폐경이 돼도 호르몬적으로 자궁 내 환경만 만들어줄 수 있으면 먹어도 되고 주사 맞아도 되는 거예요? 호르몬이 이제 안 나와서 폐경이 되는 건데 그 호르몬을 외부에서 공급해줘서 자궁 내 환경을 만들어주면 사실은 임신은 가능하나 우리가 임신이 되면 혈액량도 많이 늘게 되고 그러면 심폐기능이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없기 산모가 때문에 힘들구나. 산모가 임신을 유지할 수 없어서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최근 한 10여 년 전부터는 이제 자궁 이식도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자궁 이식은 또 뭐예요? 그러니까 유테라인 트랜스플란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거나 아니면 질병이 있어서 자궁을 절제하신 분들에게 사실은 자궁에 기증자가 있으시면 남의 자궁을 이제 이식을 우리 신장 이식이나 간 이식처럼 해서 이제 그걸로 분만한 사례들이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좀 위험도도 높고 그래서 국내에서는 많이 행해지고 있지 않고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케이스는 없지만 그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있습니다. M여성의원에서 최고령 임신이라고 해야 되나? IVF에서? 네. 몇 살이에요? 그게 이제 좀 다른 게 저희가 본인 난자로 임신하신 분은 48세까지 있고 48세. 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이제 난자 공여를 통해서 임신하신 분, 남의 난자를 가지고 임신하신 분은 제 환자 경우에는 한 53세.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50이 넘어도 난자만 건강하면 얼마든지 임신이 가능하고 합니다. 네. 출산 정상분만 하고. 정상분만은 하지만 이제 자연분만에 또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제왕절개 요즘 제왕절개도 거의 정상분만으로 정상분만처럼 많이 생각하니까. 이 도표를 보면 연령대가 확실히 30대가 넘어가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네요. 네. 이제 그때가 이제 사실 가임기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대에 우리는 30살 넘어서 아기 가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이제 결혼 첫 아이 낳는 연령 자체가 사실 뭐 이따 도표에도 있지만 저희 나라가 전 세계 꼴찌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죠. 네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몇 년 전만 해도 한 25세, 26세가 첫 아이 낳는 연령의 평균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고령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난임 시술을 받는 케이스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다닐 때 기억하기에는 산부인과 시간에 30세가 넘어가면 유전자 변이가 많이 생기고 다운 증후군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30살 이전 애기 놓으라고 배웠거든요. 요즘은 그렇지는 않나요? 아니요. 그게 이제 가장 난임의 중요한 이유인데요. 저도 레지던트 때 그 분만장 게시판에 35세 이상 있으면 다들 아이고 이러셨는데 교수님들이 노산이라고 그랬죠. 네.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이제 저희가 난자는
엄마 뱃속에서 이제 처음 임신됐을 때 평생 쓸 난자가 다 생기거든요. 아, 아기가 여자아이로 엄마 뱃속에서 네, 임신이 되면 그때부터 난자가 생기기 시작해서 이제 출산을 하면 좀 떨어진 채로 이제 출산이 되고 태어날 때 네, 조금 줄어드는. 네, 네. 이제 그거를 보관하고 평생을 쓰면 이제 평생을 쓰는 거고 그걸 다 쓰면 폐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이제 40년, 30년 뭐 돼 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대 때 난자를 10개를 채취하면 유전적으로 한 80%가 정상이고요. 난자의 유전적인 게. 아, 우리가 이제 꺼내 보면. 네네네. 그리고 한 35세가 되면 한 50% 정도가 정상이고 43세가 되면 한 10%에서 15% 정도가 정상이고 45세가 되면 사실은 5% 미만이어서 그래서 정상 난자를 구하기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네. 나이가 아직 내가 지금 이제 여성인데 27이고 8 뭐 요 정도 됐어요. 그때는 난자의 질이 80% 이상 좋을 때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게 우리가 대학 때 사고 치면 빨리 임신이 되는 게 예. 사실은 그때 배란되는 난자들은 임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배란이 되고 사실은 이제 그 시간이 지나가면 사실 배란되는 아이들 중에서 임신이 될 가능성이 떨어지는 애들도 배란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임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난자의 질이 떨어지면 수정이 돼도 착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네. 저희 몸에 이제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방어 기전이 예. 첫 번째는 안 좋으면 수정을 막아주고 예. 두 번째는 착상을 막아주고 예. 그리고 그 환자분들이 제일 마음 아파하시게 하시지만 사실 유산이 초기에 유산이 되는 경우가 이제 저희가 가장 건강한 아이를 선택하기 위한 자연의 법칙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유산이 된다는 얘기는 착상된 아이가 건강하지 않은 아이일 가능성이 꽤 높네요. 대부분 90%의 이유가 이제 유전적으로 정상이 아닌 배아들이 이제 유산이 될 확률이 높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면역학이나 혈전 그다음에 기타 저희가 모르는 원인들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40에서 44세 이 정도면 정말 너무 노산 아니에요? 근데 그렇긴 한데 요즘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35세 이상이 많고 왜냐하면 결혼 연령 자체가 사실은 30 초중반이죠. 중반 이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요게 IVF 할 때는 저기 할 거 아니에요. 난자를 인위적으로 이제 배란을 촉진시켜서 네네. 난자를 이렇게 꺼내서 꺼내는 거죠. 네네네. 그거는 이제 우리 복강경으로 꺼내나요? 아니요. 이제 과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날에는 복강경으로 채취를 했었습니다. 네. 초창기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질초음파가 개발이 되고 그러니까 질초음파로 난자를 보고 초음파로 바늘로 그냥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냥 니들로 여기서 뽑아서? 질로 트랜스바자이널로요. 질 속으로 들어가서? 네. 이렇게 쭉 해서 그러면 저기 나팔관까지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네, 해부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난자는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기관이니까 이제 누운 상태에서는 밑으로 툭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골반 가까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특별한 경우 이제 근종이 굉장히 크거나 이런 경우는 초음파로 배로 뽑기도 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질로 거의 채취를 하게 되는 거죠. 통증도 별로 없겠네요. 그냥 관이 싹 들어가면 되겠네. 이제 문제는 통증은 사실은 굉장히 저희가 19게이지나 보통 뭐 17게이지 니들을 가장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열을 하는 바늘이나 큰 통증은 없는데 문제는 안 보인다는 게.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본인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채취를 하는 게 이제 그게 공포스러울 수 있는 거죠. 그냥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워 계시는 동안에 하니까 누가 뭐 여기를 내가 보는 상태에서 체열을 하면 덜 공포스럽지만 그런 공포감이 있는데 근데 요즘은 이제 뭐 특별한 경우긴 하지만 이제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나 자연주기 시험관이라고 사실은 한 달에 하나 자라는 난자를 그냥 저희가 채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그럴 때는 그냥 아침에 출근 전에 오셔서 뽑고 마취도 없이 그냥 가시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좀 건강한 쪽이겠네, 그쪽은. 그게 이제 두 가지 분류인데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어차피 약을 써도 하나 이상 안 나오는 사람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아주 건강해서 사실 하나만 뽑아도 충분한 그룹이 계시고. 네. 그럼 그렇게 뽑아서 이제 그거는 이제 좀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 말고 이렇게 배란 촉진제를 넣어서 난자를 한 번에 이제 많이 얻을 거 아니에요? 몇 개까지 나와요?
이제 그게 이제 과배란 유도라고 우리가 하는 건데 네. 저희가 저희 몸에서는 자연적으로 한 달에 난자 하나 키울 호르몬은 머리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리 2, 3일째가 되면 이제 난자를 키워라 머리에서 신호를 주는데 네. 우리가 그러면 딱 쉽게 설명드리면 1인분의 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난자가 생리 2, 3일째 한 양쪽에 10개씩 20개 정도 대략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오려고? 후보들이 20개. 네. 그러니까 1등부터 그때도 성적순인데 1등부터 20등까지 난자 중에서 제일 좋은 애만 그 호르몬을 혼자 다 먹고 배란이 됩니다. 신기하다. 네. 그러면 우리가 시험관은 내가 하나가 말고 여러 개가 있으면 더 좋으니까 주사를 통해서 밥을 더 많이 주는 거죠. 성숙한 난자를 많이 만드는군요. 네. 그러니까 좀 더 난자의 개수를 젊은 나이에 많이 뽑을 수 있으면 한 번에 임신 확률을 많이 늘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배란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몇 개 정도 받아요? 환자의 난소 기능에 따라 다릅니다. 달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생리 2, 3일째 초음파를 보면 그 달에 몇 개 채취할 수 있는 난자의 후보들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야, 초음파 정말 좋다. 네. 그럼 되게 한 10개, 20개는 그러니까 없나요? 정상적인 사람 환자들 난소 기능을 가진 군에서는 보통 10개에서 15개를 목표로 하면 한 7, 80% 임신율을 가져올 수 있는데 네. 난소 기능이 떨어져서 한 개도 없는 분도 계시고 한두 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배란이 안 되는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뭐 50개까지도 나오기도 하고 한 번에 그냥 왕창 나오는군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수도 차고 난소도 많이 붓는데 요즘에는 그것조차도 예방할 수 있는 약들이나 이제 저희가 이제 의학적으로 조절을 좀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불편감. 옛날에는 다 입원했거든요. 입원해서 매일 복수 빼고 있고 맞아, 그런 그랬어요. 분들이 그러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입원까지 가시는 분들의 비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산부인과 특히 이제 난임 전문 의사로서 네. 그냥 건강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꾸 여자들 일을 하고 뭐 하면서 나이가 들어가요. 네네. 이때는 그냥 난자 좀 얼려놓으시죠라고 얘기할 만한 나이는 몇 살이에요? 제가 사실 오늘 그 부분이 이제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성교육 시간에 가입력에 대한 설명을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문제 그쵸.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너희는 자연 임신을 몇 살까지 수월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몇 살이 되면 임신이 어려워. 그러니까 니네 인생 계획을 세울 때 너는 뭐 그런 점을 잘 염두에 두고 네가 인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 라는 게 첫 번째로 이제 가르쳐 줬으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담배가 사실 난소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첫 번째 원인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여자들은 저기 출산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하여튼 가족이 끝날 때까지 담배 피우지 말라는 게 산부인과 의사들 늘 하시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기 폐경의 1번 원인이 흡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아무도 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육 시간에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런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사실은 그 두 가지를 가장 강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이 되면 저희 나라에서도 요즘에 이제 가입력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무료로 난소 기능 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자기의 난소 기능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특별히 자궁 내 질환이 없는지도 같이 파악을 해서 그리고 산부인과 선생님과 사실은 제가 대략 지금은 언제쯤 결혼할 예정이고 아니면 결혼이 좀 더 미뤄질 것 같으니까 언제쯤 난자를 얼려놓겠으면 좋겠는지 상담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가 난자를 모으려면 어리면 어릴수록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네. 30년에는 무조건 준비를 해놓는 게 낫겠다.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좀 여유롭게 고를 수가 있잖아요. 제가 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어디죠? 잠깐 엔터 치면 돼. 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게 30살에서 34살의 난자를 30개 뽑으면 우리가 파란 선이 아이를 1명 출산할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다음 빨간 선이 아이를 2명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고 예. 나이를 먹어갈수록 확률은 점점 낮아지고 48세 그러니까 여기 파란 선이 1명 출산할 수 있는 확률이요. 예. 대략적으로 이게 90%가 넘네요. 난자를 30개 정도 보관했을 때 네네. 30대 때 30에서 34살 4살 때. 네. 그리고 그리고 35세, 37세도 약간 비슷하지만 밑으로 가서 38세부터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사이 구간도 중요하고 예. 이거는 이제 나이에 따른 차이를 드러낸 이제 저희가 의학적인 표이지만 난소 기능에 따라서 우리가 한 번의 난자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나올 수도 있고 수십 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인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남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맞춤 치료가 가장 중요해요. 그렇구나. 한 번은 그러니까 이게 네.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봐야 되겠네. 네네. 이제 20대 후반이 좀 되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결혼 계획도 없고 내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분이라면 검사해보고 좀 모아놓는 게 뭐 현명한 일이 됐지만 근데 또 결혼 계획이 빠르신 분들이 또 굳이 그거 모을 할 필요 필요는 없죠. 없거든요. 지금 연애하고 있고 네, 뭐 네, 곧 네. 날짜 잡을 네, 것 네. 같으면 모르겠는데 유학도 가고 뭐 또 자기 직장에서 하는데 남자는 아직까지 당장 내 머릿속에 안 떠오르고 그러신 분들은 그거는 계획을 하실 해놔야 수 있죠. 네. 나중에 그리고 최근 이제 이게 활성화된 지 아까도 몇 년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최근 영국에서 올해 발표된 데이터도 그렇고 이제 15년 미국 쪽에서도 이제 15년 정도의 데이터를 축적을 해서 발표한 경우를 보면 난자 채취 개수가 일반인하고 난자 동결해 놓은 개수가 비슷하다 그러면 거의 임신율이 비슷하게 나온 걸로는 발표는 되고 있는데 남자 채취 개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해서 시험관 시술을 할 때 10개를 뽑은 음. 사람과 10개를 얼려놓은 사람의 임신율은 거의 비슷하지만 네. 이제 뭐 계속 시험관을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고 이쪽은 나이가 들어서 더 채취를 못하면 뭐 임신율은 떨어질 수가 있겠죠. 30개를 보관해야 하나 놓을 확률이 90%, 둘 놓을 확률이 70%, 70%쯤 되네요. 네. 둘까지 목표로 한다 그러면 30대는 해야 되는구나. 네. 제가 이거 왜 자꾸 여쭤보냐면 네. 저도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네. 아기를 둘을 낳았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바쁜 거예요. 네. 애 키우느라고. 네. 네. 셋째를 가지려고 생각하는 게 힘든 거예요. 아. 근데 나이가 지금 걔가 88년, 89년생이니까 36. 정도. 네. 그래서 얼려둬야 되나 어째야 되나. 뭐 근데 두 분 다 자연 임신으로 출산하셨으면 네. 사실은 충분히 계획만 세워두시면 근데 이제 또 너무 늦게 나면 또 키우기가 힘드실 테니까. 아니 지금 둘째를 키우고 그 이제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지나가는 얘기로 야 그냥 얼려라도 놓지. 예, 뭐 이제. 지금은 근데 난자를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네. 난자를 얼리는 게 아니라 배아를 얼려놓으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얼려놓을 수 그게 있어요. 더 나아요? 네. 무슨 우리가 그 난자랑 정자랑 합쳐서 수정이 된 상태를 배아라 그러는데 그렇죠. 우리가 배아를 녹였을 때는 회복력이 난자보다는 더 좋습니다. 아. 그리고 난자만 얼렸을 때는 이제 정자랑 수정했을 때 수정이 안 되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네. 같은 개수가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건. 그 배우자가 있다 그러면 날짜만 임신 날짜만 좀 미루는 거니까 네. IVF 해놓고 이제 배아가 됐을 때 얼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배아를 얼려놓으면 요즘에는 개를 착상전 유전자 검사라 그래서 개가 유전적으로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여부를 검사해서 정상들만 얼려놓으면 훨씬 더 임신 가능성이 크신 거죠. 네. 해야 되겠네. 미국에서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뭐 한국에 한국에 와서 하면 네, 되죠. 네. 네, 와서 하면 되죠. 네. 자, 이게 나이에 따른 임신율인데 네.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나 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유전적인 이유가 사실은 제일 큰 원인이에요.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정상 유전자를 가진 비율이 20대 때는 대략 80%, 35세 때는 절반, 그다음에 40대가 넘어가면 20, 30% 줄어드니까 그거에 맞춰서 사실은 임신율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어찌됐든 35이네요. 가장 좋은 거는 그 이전이네. 사실은 그 이전에 하시면 사실 의학적인 도움 없이도 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35세 이전에 결혼하시고 출산을 해야 되겠네요. 여기 보시면 네. 저희 나라가 평균이 이제 이거 2019년 데이터인데 이제 31.6세가 첫 아이 분만 연령이고 지금은 더 올라갔거든요. 거의 33, 4세까지도 그렇죠.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은 저희 나라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둘째부터 이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아이를 갖기 어려운 나이가 돼버리잖아요. 네. 32세 애기 놓고 저 좀 먹이고 뭐 좀 2년 지나면 34, 5세. 어영부영하면 34, 5세 돼버리는데 지금 이것도 2005년, 6년 전 통계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네. 네.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결혼을 빨리 하고 출산을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늘릴 수 있는 여성의 입장에서 난 이러면 애 놓을 텐데 이러면 나 결혼할 텐데 그런 거를 직접 환자보다 보면 많이 느끼지 않아요? 엄청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제일 사실, 큰 니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니즈는 경제적인 이유도 크고 경력 단절의 이유가 경력 단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이제 육아휴직이나 이런 제도들이 많이 좋아져서 사실은 뭐 자기가 잠깐 쉬고 와도 자리가 보존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이를 안 키우고 직장에서 계속 일하신 분들보다 승진이나 그런 거에 대한 불이익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비용 같은 게 사실은 저희들 지금도 제도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육아를 했을 때 교육비나 사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사실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애를 낳아도 한 명만 낳으시려고 그러는 경향도 많고 그리고 근데 또 한 명을 낳으시면 또 보통 두 명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처음이 힘들지. 그렇죠. 네. 처음에 안 놓으면 둘째는 뭐 아예 기대도 없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뭐 주거나 육아나 이런 부분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가족이 생기면 뭐 집도 늘려야 되고 사실은 차도 바꿔야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또 한 명이 일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돼서 사실은 진짜로 국가의 지원이 있으면 이제 이런 문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게 돈에 대한 또 문제로 가거든요. 네. 네. 사실은 요즘 출산이 조금 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떻게 외래 보시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통계는 분명히 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시술 환자권도 저희도 사실은 임신을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출산율도 늘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코로나 시기가 또 중요한 요인인데 이제 코로나 때 결혼을 미루시거나 임신을 미루셨던 분들이 또 확 늘었던 또 좀 있구나. 착시 현상도 분명히 있을 거고. 아직은 그렇게 사회 정책의 어떤 긍정적인 영향보다 미뤘던 숙제하는 거다. 근데 정책에 또 긍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쳐 있구나. 네, 난임 지원도 과거에는 이제 지원 횟수가 우리가 소득에 따라서 또 차별이 있었고 그다음에 횟수도 더 적었지만 지금은 정부에서 시험관은 20번, 인공수정은 5번 정도까지 이제 보조를 해주거든요. 근데 거의 그런 보조가 사실 거의 전 세계적인 수준이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임신을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더 늘어났으니까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는 결혼한 부부한테 주는 혜택이고. 네. 그러지 않고 그냥 싱글인 여성이 소셜 프리징, 난자를 나는 어찌됐든 보완해놓고 싶다. 네. 그거는 의료보험 돼요? 의료보험이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죠? 그게 사실은 이제는 막 그쪽도 의료보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암에 걸리신 분들이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질병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는 혜택이 늘어나려고 하고는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 인식과 제도 변화가 안 됐고 유일하게 이제 서울시에서 1년에 그러니까 평생에 한 번 지원을 해주는 게 지금 시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건 시 예산으로 시도마다 다 다르고 달라서.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게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또 그런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한 문제 같습니다. 그거 난자나 정자를 이렇게 이제 남자들 정자는 어때? 일찍 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뭐 정자도 분명히 이제 유전적인 요인을 갖지만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때문에 한 번에 보통 한 2억 마리 정도 나오나요? 우리 사정할 때? 네, 뭐 상태에 따라서 뭐 몇 천만 마리에서 1억 마리, 뭐 2억 마리, 뭐 1억 마리까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1%만 정상이라 그래도 뭐 그는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네. 그러면 난자를 보관할 때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관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그거는 이제 채취 개수나 그다음에 그 몇 번을 하시느냐, 뭐 난자가 몇 개가 나왔느냐, 약을 얼마나 썼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한 200 플러스 마이너스 뭐 많이 나오면 3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거 내면 그냥 계속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수정할 때까지 보관료가 또 있어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2, 3만 원 정도 꼴이기 때문에 1년에 한 30만 원, 2, 30만 원 정도 드네요. 정부가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3,000불 정도.
한 달에 3,000불이면. 뭐 그러니까 그 가격 자체가 너무 천차만별. 한 달이 아니라 1년에 3,000불 이상 받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들이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면에서는 뭐 지금 이 병원, 그러니까 난임병원이라 그러나요? 네, 그렇게 난자나 정자 아니면 수정난 이렇게 냉동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는 병원이 전국적으로는 얼마나 돼요? 전국적으로 지금 대략 한 200군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각 병원마다 그렇게 대량으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도 있고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병원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네. 어느 정도 도시급에 가면 이거를 할 수가 뭐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지방에서도 다 보관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건 아니라서. 아니, 그 보관 병원이 탱크가. 위치하는 분포가. 분포가요. 예, 그러니까 도청 소재지 정도면 그런 병원들이 다 있나요? 지금은 네, 시청, 도청, 소대지 정도면 웬만한 그러니까 시 단위 병원에는 사실은 다 이제 난임병원들이 위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군데니까 그 정도는 네, 되겠네요. 네, 네, 예. 네. 굳이 막 서울까지 오지 않아도. 근데 뭐 우리가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고 난임도 마찬가지고 사실 환자분들이 거의 전국을 다 돌아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를 가져오신 거 보면 뭐 광주 갔다 부산 갔다 서울 갔다 뭐 전국의 병원들을 다 돌아다니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환자분들의 심리를 이해를 해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임신이 어려우실수록 네. 사실은 뭐 좀 더 좋은 병원에서 치료를 저희가 뭐 대학병원에 뭐 암이 걸리면 가는 것처럼 네. 네. 그것도 좀 더 실력이 있으시다는 분들을 찾아서 뭐 옮기시는데 뭐 정보는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시술 성공률이라 그래야 되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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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IVF 시술 성공률이 병원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요? 편차는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그것도 환자 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난소 기능이 안 좋고 나이를 많이 보는 병원은 당연히 성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너무 젊고 괜찮은 친구들을 시술을 많이 하시는 병원은 성공률이 더 높으실 수 있죠. 그렇구나. 네, 네. 그러면 이제 전국을 이렇게 헤매고 다니는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네. 고열 영역에 그렇죠. 이제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 이제 난소 기능 요즘에 가장 많은 환자분들이 사실 난소 기능이 가장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그건 질병인가요? 뭐 체질인가요?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흡연하신 경우든 난소 기능이 많이 떨어지실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임신 전에 몇 달 끊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계속 난자 세포가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렇죠. 네. 저기 엄마 뱃속에서부터 난소는 다 만들어졌다 네, 그랬으니까. 네. 그럼 술은 어때요? 술의 영향도 있지만 흡연보단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난소를 수술하는 경우. 그러니까 수술을 우리가 이제 난소 낭종이나 내막증이나 기형종이나 이제 난소에 관련된 혹을 제거했을 때 네. 보통 난자의 그 씨앗들이 난자의 표피에 이렇게 분포하고 캡슐 있는데 밑에 이렇게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기능이 확 떨어지실 수가 있고 아니면 또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이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적게 갖고 태어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많이 소모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소모라는 건 또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평생 난자를 몸이 알아서 나눠 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소모량이 좀 속도가 빠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난소 양쪽에 3,000개씩 있지 않나요? 보통 우리 기억은 그런 것 아니 같은데. 더 많이 있어요. 더 많아요? 네. 하나 드러내도 하나 갖고도 매달 한다며요. 네. 생리는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게 네. 저희가 이제 한쪽 난소를 제거했을 경우 그러면 저는 생리를 두 달에 한 번씩 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도 양쪽 난자에서 제일 좋은 후보가 배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군데에서 제일 좋은 거. 네. 그럼 그렇게 한쪽 수술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임신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 같이 나팔관 질환으로 인해서 이렇게 뭐 임신이 안 되는 그런 경우는 드물죠. 뭐 그래도 꽤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네. 질환에 따른 우리가 이제 임신율을 보면 이제 여기가 튜발 팩터가 나팔관 임신 때 나팔관의 요인으로 이제 임신이 안 되시는 경우인데 나팔관이 임신이 안 되는
부분이 다른 이제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아니면 예. 남성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복합적인 요인보다는 현저하게 이제 낮아지긴 했죠. 예전에 우리가 수업 들을 때 이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이제는 옛날에는 보통 성병이나 아니면은 질염 같은 이제 골반 내 감염 등이 있으면 나팔관 안에 조그만 선모세포들이 존재하는데 그런 애들이 많이 파괴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나팔관에 물도 찰 수가 있고 아니면 자궁 내 유착 이게 자연스럽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유착이 되면서 기능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들 때문에 오는 난임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쉬운 편이고 사실 첫 번째 시험관 했던 루이스 브라운도 나팔관의 문제로 시험관 시술을 했던 문제. 아예 그 환자였던 거죠. 자, 그러면 남성 요인이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한 40% 정도, 불임 부부의 한 40%가 남성 쪽 요인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네. 지금도 그런가요? 네, 보통 이제 반반이라고 환자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정자도 운동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양이 적은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발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네.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난임의 원인으로서는 대략 한 40에서 50% 정도를 남성 요인이 차지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거의 해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미세 수정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고안에서 정자의 씨앗들을 뽑아서 직접 뽑아요? 뽑을 수도 있고요. 예. 네네. 그래서 고안 정자의 머리에 유전자만 있어도 사실 걔를 수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정자의 머리만 꼬리 있어도, 말고 머리 머리만 부분만 있어도 네. 걔를 이제 수정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무정자증인 경우에는 맞아 아예 무정자증 있잖아. 정자가 아예 안 생기는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유전적인 원인들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이제 그 경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뭐 꼬리가 정자가 있기만 하면. 네네네. 근데 그게 퀄리티가 어떤지는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래서 이제 시험관의 시술 횟수가 늘어날 수는 있는 거죠. 시술해서 네. 저기 얼려놓기 전에 네. 유전자 검사해서 네. 질 좋은 수정란만 또 쓰면 되겠네요. 근데 정자를 얼려놓으실 때는 대부분 그 우리가 이제 치료받기 전에 미리 얼려놓기 네. 때문에 그때는 뭐 양도 많고 그럴 때들 보통 그럴 때 정자들은 많이 얼리시니까요. 이것도 윤리적인 문제인데 한번 네. 여쭤는 보고 싶어요. 네. 남성 쪽 불임이에요. 네. 그래서 아마 무정자증이겠죠. 그래서 시동생의 정자를 네, 네. 이용해서 수정하기를 시댁에서 원해요. 네. 네. 이게 의료윤리상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그게 이제 정자 공여라는 방식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요. 이제 행해지고 있어요? 네네. 정자 은행도 있고, 네. 그러니까 그 옛날처럼 뭐 부부관계를 통해서 임신하는 게 아니라 정자만 있으면 난자랑 수정을 시켜서 임신을 할 수는 있으니까 저희가 정자 공여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웹사이트에서 제가 원하는 정자를 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예요? 원하는 정자라고 하면 정자 공여나 난자 공여가 다 사업적으로 합법화돼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자 은행이 있고 거기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학력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러니까 뭐 키 얼마, 피부색 얼마, 뭐 그런 거 학력 이런 거 다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렇게 난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정자를 얻는 방법이 사실은 사회적으로도 있고 아니면 사실 가족적인 게 사실 유전자가 제일 비슷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두 부부가 먼저 사실은 거기에 컨센서스가 있어야지. 아니요, 그걸 제가 네, 여쭤보는 네. 이유가 네. 뭐 통해 들은 얘기이긴 한데 네네. 여성의 입장은 그게 힘든가 보더라고요. 근데 반대 입장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남자는 정자가 있지만 여자가 난자가 없는 경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난자 공여를 받아야 되네? 뭐 조기 폐경이나 이럴 때는 여동생한테 난자 공여를 받거나 가족 중에 친척한테 난자 공여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임신을 하는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그게 부부만 합의되면 되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 부부가 합의가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직도 사실은 법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이 완벽하지는 않아서
그리고 저희 나라는 생식세포를 사고 파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면 우리가 기부는 할 수 있지만 매매는 불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대만이나 아까 그런 나라들은 외국은 합법적인 건데 사실은 국내에 계신 분들이 외국에서 하시는 것도 국내법의 영향을 받는다고는 알고 있어서. 맞아. 그때 이제 네. 누구였죠? 그 사유리 씨.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때도 고민이 많았던 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산부인과 학회에서는 우리가 윤리 강령상 뭐 아직은 못한다 뭐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정자은행, 난자은행을 만들고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거를 밝은 쪽에서 꼭 하는 거는 굉장한 난임 부부들한테 임신을 정말 원하지만 사실 하실 수 없는 부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의료계에서도 정자은행을 만들려는 노력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난자 쪽도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사실은 과거에는 뭐 선배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난임병원에서 막 고생하는 부부들이 있으면 난자가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뭐 주기도 하고 그러셨다고. 이제 몇십 개씩 채취가 됐고 폐경이 되고 뭐 이제 필요가 없으신 분들은 기부도 하시고 이제 그런 게 아직은 되지가 않고 있거든요. 기부도 못해 우리는 그거를. 1대1로 기증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건복지부에 등록을 하고 저희가 신고를 한 다음에 이분한테 기증 의사를 밝히면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기증은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속물적인 생각인데 네. 아무런 조건도 없이 네. 나의 어떤 경제적 이익도 없이 네. 남자들이야 뭐 이제 정자 기증한다는 게 네. 그래도 그 한 번의 자위행위나 사정으로 통해서 기증을 하는 거니까 좀 수월한 일이잖아요. 네. 근데 여성은 배란 촉진제도 맞아야 되고 좀 많이 불편한 일이잖아요. 네. 그걸 아무런 대가 없이 기증해라. 그리고 그렇죠. 그 고생을 해라. 그게 이제 현실 우리나라 상황인 거고 네. 그 대가를 지불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성인데 한 30개 정도 난자를 여기다가 M 여성병원에 맡겨놓고 그렇게는 안 됩니다. 수정했어. 네네. 내가 수정했는데 더 이상 나 애기 가질 계획 없어. 네네. 그럼 이걸 폐기 처분. 네, 대부분 다 폐기 처분. 기증 못해요? 네, 그거는 이제 수정란이기 때문에 남편 거랑 합쳐져 있는 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수정란도 기증하면 안 되나요? 수정란 근데 사실은 남편이 정자가 있는데. 그 난임 부부가 어쨌든 뭐 잘 안 돼. 네네. 나는 수정란이라 상관없어. 입양하는 기분으로. 근데 법적으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법이 되게 어렵구나. 네. 규제가 역시 거기도 많네. 네. 경제만 많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규제는 너무 이게 종교계도 얽혀 있고 사실은 저희 쪽은 또 생명윤리라는 게 또 있고 그래서요. 그 수정란을 다 그러면 폐기 처분해야 돼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애기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으로도 못 써요? 연구용으로 기증해 주시면 사용할 수 있어요. 연구용으로는 기증 가능하고 상대방 어떤 다른 난임 부부에게 기증하는 건 안 되고. 네네. 그것도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절차를 이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참 어렵네. 네. 본인이 했던 그 여러 가지 시술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케이스가 있을 텐데, 야, 이 부분은 정말 어렵게 했는데 정말 아기를 잘 가졌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뭐 눈물 나는 경우들이 많죠. 뭐 사실은 진짜 제가 보통 9회말 투아웃에 홈런 치셨다 그러는 분들이 있거든요. 9회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 네. 어떤 케이스인가요? 거의 폐경 직전에 40대 후반. 네, 이제 거의 난자를 시험관도 뭐 10번, 20번 타병원에서 다 하고 오셨는데 이제 어렵게 몇 개를 모아서 그 한두 개로 정말 그 이상은 그 한두 개를 모아놨다가 계속 채취를 하려고 노력해봤지만 난자가 안 나오시고 이제 거의 조기 폐경 진단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임신되셨을 때 가장 짜릿하죠.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가 그런 분들이 보통 많고 아니 다른 데서 안 됐는데 여기 와서 되는 케이스에 그 시술자의 능력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뭐 저희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활동을 한 선생님들이라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보통 작년 한 3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 나온 연구가 하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착상전 유전자 검사라고 아까 배아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검사를 해서 이식을 하면 착상이 굉장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 건강하니까 착상 잘 거의 되겠죠. 근데 미국 내 병원들을 쫙 조사해 봤더니 네. 그게 임신 성공률이 30%에서 70%까지 벌어지더라고요. 병원마다. 아, 똑같은 유전자 정상 배아를 가지고 이식했을 때. 그래서 2배 이상이면 시술자의 능력이 관여한다는 얘기네. 시술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또 환자에 맞게 그다음에 저희가 호르몬을 잘 쓰는지 그런 것도 여부도 좀 관계가 그게 있어요. 시술 병원의 네, 능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 환자분의 건강 상태가 수태가 잘 되도록 네. 유지하는 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근데 저희가 이제 전문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다 퀄리파잉이 된 분들이고 또 우리가 세부 전공을 또 다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대부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또 환자를 좀 더 세심하게 보신다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분명한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착상시키는 거 테크닉보다 그 제너럴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한가요? 그것도 있고요. 착상시키는 것도 그걸 굉장히 섬세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손기술이고 저희가 수술도 그렇죠.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고 어떤 분 뭐 피부과 네. 시술도 네. 어떤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고 어떤 분들은 차이가 분명히 사람마다 같은 있는 레이저 갖고 해도 결과는 차이가 다- 분명히 있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여기 이식 방법이란 게 뭘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이제 동결 이식 이제 난자를 얼려놨다가 이식을 하는 방법을 저희가 동결 냉동 이식이라 그러고 네. 그다음에 신선 이식이란 거는 채취하자마자 며칠 뒤에 바로 이식하는 거를 신선 이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동결 이식이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나서 목적이 그거니까 대개는 네네 이제 해놓고 계속 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신선 이식보다는 동결 이식이 많이 늘어났는데 네.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은 동결 이식과 신선 이식의 임신율의 차이가 있나요? 당연히 물어보고 네. 제 느낌은 당연히 신선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왜 그러죠? 거의 동결하고 신선은 대동소이하고 네. 그다음에 신선이 떨어질 때는 난자 개수를 너무 많이 채취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여성 호르몬이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자궁 안의 환경이 변해서 신선 이식 임신율이 약간 더 떨어지게 나올 수 있고 아하.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나 난소가 과배란 많이 채취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임신이 되면 난소 과자극 증후군이 굉장히 심해질 수 있어서 임신 후에 복수도 차고 난소도 많이 붓고 불편감이 생길 수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약간 동결 배아 이식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동결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산모가 좀 이렇게 몸을 다시 추스릴 시간을 두는 거군요. 네, 그래서 한번 채취를 하고 다음 생리까지 기다렸다가 몸이 회복이 되면 저희가 이제 뭐 이식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인공주기 방법은 약으로 배란된 것 같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그다음에 자연 배란되는 걸 보면서 그 타이밍에 맞춰서 넣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높아요? 성공률이. 대동소이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차이가 좀 나겠네요. 그런 거에서도 차이가 좀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냉동을 한다는 얘기는 산모가 몸을 임신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몸을 추스린 다음에 착상을 시키니까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군요. 네, 호르몬을 저희가 또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정상 우리가 난자가 하나 배란될 때 대략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한 200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10개 채취하면 2,000 넘게 올라가고 3,000 넘게 올라가니까 충격이 여자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시험관 때문에 많이 채취하면 많이 채취할수록 호르몬에 대한 충격이 몸에 있거든요. 분명히 그걸 10배씩 더 나오면 그걸 다 대사를 해서 내보내야 되고 근데 이제는 요즘은 이제 그렇게 키울 때도 여성 호르몬 자체를 조금 낮춰가면서 거의 생리적인 수준이랑 비슷하게 조절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그 호르몬들이나 약이나 몸의 기전을 잘 알면 그거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또 취사 선택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조리사들이 같은 요리 재료를 갖고 음식을 만들어놔도 맛은 맛은 천차만별이듯이 뭐 그 호르몬 다 나와 있는 호르몬이고 다 시판되는 약들이고 다 있는 건데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 어느 순간에 사용할지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예민해야 되겠다. 실제로 네. 저기 본인 경험
아산중앙편에서 쭉 네네. 그 스텝 계셨죠? 전공의를 그때 하고 예. 있어요. 네. 그 수정란 냉동해가지고 네네. 가장 최장 보관했다가 성공했던 거는 몇 년이에요? 그런 거 막 서로 이렇게 논문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되게 한 10년 넘은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최장이 몇 년이었는지는 잘 기억은 안 나요. 10년 넘어도 성공한 경우가 네, 있다고요? 네, 네. 그분은 그러니까 10년을 보관해 놓은 거예요? 10년 내 실패하다가 10년째 성공한 거예요? 뭐 항암 치료로 10년을 먼저 젊은 유방암이나 아니면 뭐 혈액암으로 항암 치료 받기 전에 냉동해 놓으셨다가 그걸로 나중에 임신을 하신 경우 그런 경우들이 있죠. 야, 정말 신기하다. 네. 자, 이제 질문 조금 내려봐 주실래요? 이 피부과 나중에 얘기하고요. 40대도 임신 가능한가요? 50대도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제 자연 임신 함 원장님은 자연 임신이 가능하신 나이가 몇 살까지신 것 같으세요? 여성의 경우는 그래도 뭐 저기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우리 엄마 친구가 환갑지라서 임신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제일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42세의 경우 의학적으로 자연 임신 확률이 2에서 5% 잡거든요. 그럼 40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42살이 넘어가면 물론 불가능하진 않지만 자연 임신이 점점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지네. 네. 그래서 보통 시험관 처음에 보험을 해줄 때 저희가 45세 이후로는 시험관 시술도 임신이 어려워서 45세가 넘으신 분들한테는 보험 혜택을 적게 드린 적이 있거든요. 안 되는데 억지로 본인이 고집을 해서 하는 거다? 아니요. 그러니까 한정된 재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쪽으로 돈을 쓰자. 그러면 저분의 대답은 뭐라고 해줘야 되나요? 40대? 물론 임신이 가능하고 50대도 가능은 하지만 네.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빨리 임신을 하시거나 아니면 난자를 얼려놓으시거나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난소나 이거 AMH는 뭐예요? 이분 너무 전문가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안티뮬러리안 호르몬이라고 저희가 난소 나이를 저 호르몬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거는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검사를 무료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AMH가 근데 우리가 난소 나이를 판단할 때는 AMH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가 환자의 나이나 그다음에 생리 2, 3일째 보는 초음파에서 보는 난자 그 씨앗들 동남포라 그러는 난자 개수가 몇 개인지 초음파로 보고 환자의 나이와 AMH 수치의 교집합으로 환자의 난소 기능을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AMH 자체가 사실 굉장히 검사 때마다 차이가 적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임약을 오래 먹었거나 하면 굉장히 낮게 나올 수도 있고 생각보다 그다음에 주기에 따라서 아니면 검사 기관에 따라서 기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는 게 AMH를 보고 AMH보다는 실질적인 나이가 더 중요합니다. 본인의 나이, 난소의 모양, AMH. 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AMH가 낮게 나오더라도 30대 초반에 거의 조기 폐경은 난자가 되게 조금 나와도 임신을 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젊으니까. 네. 나이가 드신 상태에서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사실 임신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PCO가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나요? 불임의 원인 중에 하나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으로 인해서 이제 보통 나타내는 현상이 배란 장애거든요. 그러니까 배란이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정의 자체가 생리 불규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배란 시기를 몰라서 임신을 하시는 게 어려운 건데 우리가 먹는 배란 유도제나 아니면은 뭐 시험관으로도 뭐 나이만 맞으신다면 임신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구 불임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난임의 원인일 수는 있지만, 50에 임신하고 낳는 것보다 그 나이에 키우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저도 경제적인 문제도 맞다고 생각이 되고 경제적인 문제도 되고 사실은 운동에 가서 달리기 하시기도 어려우실 가능성이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평균 또 수명도 같이 늘어나서. 하지만 뭐 그런 거는 사회 경제적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본인이 그래도 지금 전문의 따시고 서브 스페셜로 난임하신 지가 거의 10년이 넘었어요.
10년, 개업한 게 10년. 네네. 그 전에 공부한 게 또한 5년. 네. 그러면 15년 정도 이상 이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저기 난임학회가 우리나라에 있고 네. 국제난임학회라는 게 또 따로 있나요? 네. 이제 크게는 제일 큰 난임학회는 이제 미국 난임학회, 유럽 난임학회, 그리고 제가 그 상임이사로 있는 ISIBF라고 세계 난임학회가 있고 또 그 밑에 뭐 각 아시아 학회들 뭐 여러 가지 학회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 세계 난임학회에 지금 한국 이사를 맡고 있나요? 그러면 그게 네. 뭐 각 국별로 이사가 배치가 어떻게? 뭐 저희는 근데 이제 보통 미국 난임학회랑 유럽 난임학회 규모가 가장 크고요. 현재는 네. 이제 또 각 나라에서 이게 전 세계를 아우르는 학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각 미국이나 유럽 난임학회에 계신 유명한 분들하고 또 아시아 뭐 미국 뭐 아프리카까지 저희가 요즘엔 포용을 해서 네. 아프리카에 계신 분들까지도 다 그 운영위원회에 모셔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두 분이 활동하고 계시다고요? 뭐 현재는 네 저랑 그 서울대에서 정년퇴임하신 최영민 교수님이 계시고 근데 이제 이사진이 교체될 시기가 임기가 거의 다 돼서 네.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렇게 네. 사회적인 활동도 하시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의료보험 체계라든지 정부에서 네. 우리 난임 부부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 혜택이라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떤 도움이 네네네. 다른 나라 선진국들도 다 인구 감소 때문에 네, 고민하는데 비교해 보면 이런 건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나요? 저희 나라가 일단은 최근 들어서 거의 세계적인 수준까지 지원율이 올라와서 사실은 많은 나라에서 약간은 부러워하고 거꾸로 있는. 우리를 부러워하나요? 네, 그런 면에서 그리고 사실 똑같은 약이라도 이게 뭐 옳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사는 거가 훨씬 더 저렴하기 싸죠. 때문에. 그거는 우리나라 뭐 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제약회사를 그 쥐잡듯이 근데 잡으니까 그거에 대한 단점은 또 좋은 약이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죠. 장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자분들한테 또 좋은 약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장일단이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제약회사를 쥐잡듯이 잡으니까 네. 아예 그러면 수입을 그러니까 그 다국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약을 아예 런칭을 안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나라 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이제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제 큰 나라 소비량이 더 많은 나라에서 저 나라는 얼마니까 니네 이 가격에 갖고 와라고 되면 차라리 저희 시장이 좀 작기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꼭 써야 될 약들은 어떻게? 꼭 써야 될 약들은 희귀약품 지정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해결을 해나고는 있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주사를 우리가 매일 맞아야 되는데 한 번 맞아서 일주일 동안 안 맞을 수 있는 주사도 있거든요. 과배란 유도약 되게 중에서. 쉽다. 네, 근데 사실 그런 약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은 국내에서 진입이 좀 어려운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건 가격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새로 신약을 개발해서 가격을 이제 기존 약값처럼 낮출 수가 없으니까. 네. 52세 여자도 임신 가능한가요? 기형아 생길 확률이 많나요? 그러니까 기형아가 당연히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많아질수록 임신율은 떨어지고 유산율이 올라가는 게 아이가 안 좋기 때문에 유산율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자체는 본인 난자로는 사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람에 따라서 편차가란 게 우리가 양극 복권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네, 안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진 않으나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좀 어려운 편입니다. 네. 남성 난임 미세 수정 시험관 중인데 1차 채취에서 총 5개 수정되었는데 오일배아 PGT 불통 이게 뭐예요? 이제 배아를 5개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착상전 유전자 검사가 PGT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착상전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다 비정상으로 폐기되었다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PGT에 대한 논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보여드리면 이제 과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대치가 제가 처음에 중국에서 PGT 관련 강의를 했던 게 2016년 정도였던. 10년 전에. 네. 그때는 저도 잘 모르고 가서 강의를 했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시험관은 다 됐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유전적으로 정상인 배아만 우리가 찾을 수 찾으면 있는데 뭐 그냥 임신을 왜 못하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많이 해보다 보면 이게 현실하고는 또 우리가 또 다른 변수들이 또 생기고 우리가 몰랐던 영역들이 또 생기고 이러면서 기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게 이거는 이 정도 확률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는데 네. PGT 없이 이식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나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PGT의 장점은 우리가 유전적으로 이상한 배아들 때문에 유산하는 거를 많이 막아줄 수 있고 한 개만 넣어서도 임신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쌍태아보다도 단태아를 확률을 높일 수 있다의 장점도 있지만 PGT를 하는데 시행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아주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PGT를 검사했을 때 우리가 배아를 조직 검사해서 그거를 유전자 검사를 또 하기 때문에 PCR 돌리는 거예요? 네, 배아 자체가 손상을 받아서 얘가 또 더 못 크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배아의 세포를 떼내는 거예요, 조금? 네. 그러면 그 떼낸 자리가 뭐 우리 신체에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만능 세포여서,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분열 속도가 워낙 빠르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채워간다고 지금 생각을 가정하고 하고 하는 거구나. 한 역사가 우리가 이제 PGT를 지금은 전체 유전자를 다 보지만 그전에는 이제 유전 질환들이 있으면 그것만 봤겠죠. 유전 질환들이 있는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지 벌써 한 18년, 20년이 훌쩍 넘어가고 그런 친구들이 별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PGT의 조직 검사로 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상합니다. 찔렀던 자리가 예를 들어 여기 될 자리에서 여기 네네. 뿅하고 힘 남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아이들을 보면 흉터가 거의 안 남잖아요. 상처가 나도. 예. 이제 그런 것처럼 복원력이 좋아서? 복원력이 세포들은 복원력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해보실 수도 있지만 이제 PGT 의 단점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나이가 고령의 난자들이 5일 배아까지 가는 게 조금 확률이 떨어진다는 최근 논문 보고도 있어서 네. 그 전에 배아들을 아예 먼저 이식을 하는 게 임신 확률을 고령의 난소기능 저하 환자들에선 높일 수가 있어서 이거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진료를 보시는 선생님하고 잘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5일 배아 PGT를 하지 않고 4일이나 4일째 3일째 때 그냥 배아를 검사 없이 이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고령이고 해서 10개를 난자가 뽑아도 나이가 한 3, 4세가 되면 하나 정도밖에 정상일 확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거 하나인데 얘가 고장나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비정상인 것들과 같이 넣어주면 비정상은 우리 몸에서 착상도 안 되게 막아줄 거고 초기에 유산돼서 막아주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확률들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PGT를 없이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해서 요즘 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고령에서의 PGT에 대한 의문점들을 많이 제시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임상 의사 입장에서 네. 5일까지 키우지 말고 3일이나 4일째 때 PGT 없이 착상을 시도해 보자. 네. 근데 이제 단점은 유산이 또 정상적인 유전자가 아닌 아이들이 임신해서 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운 증후군이나 에드워드 파타우 이런 경우들이 임신이 됐을 때 사실 유산을 하셔야 되는 그런 또 단점도 사실은 이면도 있습니다. PGT를 하면 그런 거 미리 다 이제 그런 골라낼 거는 이제 수가 걸러낼 있는데 수는 있으니까. PGT에 이상이 있다해서 반드시 그런 유전 질환이 있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죠. PGT에서 유전자가 하나 없다 그러거나 하나 많다 그러면 거의 그게 무조건. 이제 거의 없는 건데 이제 모자이시즘이라 그래서 우리가 PGT를 했을 때 한 20% 없는 것 같은데 한 30%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결과치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들은 사실은 처음에는 저희가 그런 경우들도 다 폐기를 하고 임신을 안 시켰지만 네. 요즘은 모자이시즘 같은 경우는 임신이 그래도 되고 걔네들이 분열하는 과정에서 80%가 20%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유전자를 가진 우리가 표현은 정상으로 표현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경우도 많아서 약간 이상한 경우 모자이시즘이 어느 정도의 비율에 있느냐에 따라서는 그냥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참 애매한 케이스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말 유전자 이상이 있으면 잘못된 아이를 키워야 되는 일도 생기나요? 아니면 그 전에 또
착상하고 난 다음에도 검사를 또 할 수 있죠. 저희가 요즘에는 뭐 NIPT 검사라 그래서 이제 엄마 피에서 아기 유전자를 미리 볼 수가 있어서 네네. 그걸로 임신 초반에 10주에서 12주 사이, 뭐 빠르면 9주에서 12주 사이에 한 90에서 95%의 확률로 아기 유전자를 알 수는 있습니다. 그 저렇게 5개를 다 폐기하는 것보다 해고 NIPT 그러니까 뭐 난소 기능이 아주 좋으신 분들은 더 채취해봐도 상관이 없지만 네. 시간이 별로 없고 나머지 난자가 많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것도 논쟁이 많은 영역이라서 그렇구나. 사실은 네, 뭐라고 딱 부러지게는 대답할 수 없지만 환자분의 상황에 맞춰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거기에 가장 올바른 방법으로 시험관을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본인이 유산 이력이 없고 PGT 없이 이식해볼까 하는 정도면 굉장히 이제 이분은 간절히 아기를 원하는 분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유산에 대한 거부감이 많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산이라는 게 건강한 아이를 낳게 해주기 위한 자연 선택 중에 그렇죠. 하나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 진짜 마음 아픈 일이라서 사실은 저희 그렇죠. 네. 선생님이나 저나 티처럼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네. 네. 힘들죠. 많은 공감을 네. 하신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하이페사이클링이 뭐예요? 이게 뭐 저희가 항상 새로운 의학 기술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서 이게 무조건 이걸 하면 다 될 것 같고 해서 너도 나도 이게 검증이 덜 됐는데도 이걸 써보고 뭐 이게 쓰는 데가 최신 의료 기술을 하는 데인 걸로 착각을 하시고 하지만 네. 막상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써보면 아닌데 그건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네네. 태동기 테크놀로지 트리거가 되고 쫙 올라가서 네. 거품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나오는 거죠. 요때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네. 실망을 할 때군요. 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정기가 해보니 되면, 괜찮더라. 네,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약도 이게 만병통치약인 줄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해 보면 효과가 생각보다 없는데 그래도 한 30% 효과가 있네 이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의 난임 치료는 거의 성숙기에 들어왔다라고 봐도 되죠. 계속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요 또?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요게 네, 요 상태에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확 네, 뭐 PGT도 그렇고 아까 다 처음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NIPT라는 NIPT는 제가 알아요. 네네. PGT 같은 경우도 그렇고 ERA라고 이제 착상 전에 태반에서 태반 유전자를 분석해서 그 내막의 유전자를 분석해서 어느 시기가 착상문인지 착상이 가장 좋은 시기인지를 보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뭐 많이 하지만 뭐 저희 쪽에서도 PRP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PRP를 난소 안에다 주입해서 사실은 난소 기능을 높여주는 방법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하지만 뭐 저는 거기에는 좀 동의를 안 하는 편이고 저도 좀 PRP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뭐 그런 게 다 이런 하이프 사이클에 들어가니까 환자분들이 이제 뭐가 새로운 게 나왔다 그래서 거기에 당장 달려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한번 강의를 하셔갖고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건데 우리가 오늘의 최신 과학이 실천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증거를 이해하고 평가를 하고 검증이 된 다음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충분히 입증된 다음에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근데 검증을 하려면 누군가는 해봐야 될까요? 어디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는 사실 임상실험이나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검증들이 필요한 거죠. 네. 이제 저는 전형적인 이런 과예요. 네네. 예를 들어 저는 임상이 다 거쳐서 신약이 나와도 피부과 신약이라는 게 그렇게 뭐랄까 독성이 높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너 좀 써봐. 너 써보니까 어때? 그리고 때게 한 2년쯤 지나서 이제 실제로 임상하는 친구 선후배들의 반응을 보고 그다음에 저는 환자한테 쓰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걸 거쳐주는 게 낫고, 그러니까 우리가 탈리도마이드라고 옛날에 이제 산모한테 쓰던 약들이 있었는데 그거 먹고 나서 다 기형아 생기고, 물개병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스페인 독감 때도 백신 만들었다가 문제가 생긴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입증이 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게 안전성이 확보가 된 다음에 제 말씀은 그렇죠. 네네. 그리고 저도 이런 쪽은 근본적으로 이제 제 의사 성향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네네. 새로운 기술 나온다 그러면 먼저 하는 의사가 있고 좀 이렇게 지켜보는 의사가 있고 그런데
이분은 그러네요. 네. 좀 그런데 이런 논리라면 네. 뭐 삼육과하고 좀 연관은 없지만 지난 코로나 코비드-19 사태 벌어졌을 때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그렇게 강요하는 분위기는 그래도 저희가 어떤 백신은 효과가 30%고 어떤 백신은 60% 70%가 되니까 다 이쪽 백신만 맞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검증하자는 얘기죠. 크게 말씀드리면. 네. 산모들도 그때 다 맞았나요? 네, 산모들도 맞았습니다. 네. 코로나 백신을? 네, 네, 네. 특별하게 부작용 사례는 없었나요? 뭐 이제 제가 상과가 아니라서 지금 최근 데이터는 잘 모르겠지만 뭐 코로나와 연관돼서 문제가 있었다 없었다에 대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워낙 또 임신 기간이라는 게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원인이었는지 뭐 이게 문제가 있었는지는 현재까지는 특별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되게 이제 젊은 여성들의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질출혈 뭐 이렇게 그런 게 되게 네, 생리불순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열이 나고 몸이 아프면서 배란이 안 돼서 질출혈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백신 때문에 뭐 배란을 막았는 건지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알 수가 없어가지고. 네. 긴 시간 동안 재밌는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 네. 끝으로 난임에 그 처해 있는 부부 네. 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얘기. 그다음에 이 난임을 사회 문제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이런 정부의 정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꼭 부탁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 가지씩만 좀. 사실 난임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일 수도 있고 임신이 잘 되는 분들한테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산을 오르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과 돈과 모든 거를 다 소모해야만 되는 긴 여정이 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래도 저희가 끝까지 노력한다면 그리고 제 경험에서도 그런 환자분들은 그래도 그 좋은 결과들을 얻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진짜로 노력하시지만 저희가 못 해드리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사실은 저희 난임 의사들은 이 부분이 이 챕터에 마침표를 찍고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길로 안내해드리는 것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폐경이 돼서 난자가 안 나오면 더 이상 임신 시도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후에 호르몬 치료라든지 다른 근데 보통 난임 치료를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면 또 생각이 나서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제 또 완전히 폐경이 되셔서 못 하시는 분들도 후회가 남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위안이나 뭐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 나라는 성관별이 불법이거든요. 맞아요. 태아 성관별이 불법이거든요. 근데 미국은 어느 주별로 다르던데 그냥 원하는 성별을 네, 이것도 뭐 윤리적으로 종교적인 여러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출산율이 저하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이게 저희가 사실은 뭐 저희 마음대로 뭐를 선택하는 게 이게 윤리적인 측면에서 위배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제 뭐 사회적인 측면 그냥 단순히 경제학적인 논리로만 본다면 내가 원하는 성별을 낳을 때는 내가 한 명을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첫째가 있는 경우에 첫째 둘째가 있는데 그렇더라고요. 뭐 셋째가 있는 경우에도 네. 마찬가지고 그런 경우는 조금 정부에서 좀 허가를 해주면 또 출산율을 늘리고 또 그 가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건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정말. 근데 뭐 입장 차이가 이제 뭐 여성의 인권을 존중하시는 분들도 있고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진짜로 그 부분이 우리가 제일 요즘에 필요한 사회적인 합의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또 거기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허락해 줄 수 있겠다는 관용이나 포용을 베풀면 그거는 좀 쉽게 가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아들 많이 가지면 엄마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애가 남자애 둘째를 내가 갖고 싶은데 딸이라는 보장만 있어도 놓겠다. 는 분들이 꽤 있어요. 네,
둘째가 아니라도 셋째라도 아들 둘인데 딸이라도 야 아들 또 놓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 못하겠다 이런 근데 사람도 이제 있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나라 분들이 외국 가서 비싼 돈을 주시고 해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국이 어느 정도 해준대요. 그거는 진짜 사회적인 비용이나 미국 가서 우리나라 비용에 뭐 10배 100배죠. 네, 10배를 내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손해고 예. 네, 단순히 진짜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그 사람들은 그런 불편감을 가지고 진짜 아무 데도 모르는 어딘지도 모르는 병원에 가서 그런 치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허락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실제로 그런 니드가 있죠. 많습니다. 네. 네. 아 국회의원분들 이런 얘기 좀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아들 둘인 집에 딸 하나, 네. 딸 둘인 집에 아들 하나. 네. 그거 뭐 아니, 충분히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한 명만 낳는데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거는 아직까지는 좀 문제가 있지만 자녀가 있으신데 진짜로 나는 이런 가족을 꿈꿔왔던 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실 수는 있죠. 네. 부정자 임신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그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무정자 임신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러니까 유전적인 원인으로 아이의 정자 자체가 생성이 안 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로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정자의 형태만이라도 나오면 정자가 이제 고안에서 만들어지는 경우라면 저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웨이트 트레이닝과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출산이나 나쁜 유전자 발현에 도움이 방지에 도움이 될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그다음에 생식력을 보존한다는 것도 사실 노화를 방지하는 거랑 똑같은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세포가 늙어가는 거를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 뭐 미국이나 유럽 난임학회에서 난소 기능을 좋게 하는 거는 딱 두 가지밖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영양제도 추천하지 않고 사실은 매일매일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과 그다음에 지중해식 식단이라고 우리가 누구나 봐도 건강하게 보이는 먹는 네. 건강하게 보이는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이 난소 기능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피부를 유지하는 방법이나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네. 네. 형제간의 나이 차이가 20세 넘어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게 여성분이 경우 예를 들면 뭐 20대 출산하고 40대 출산하고 그런 얘기인데 그거는 가정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겠죠? 다르지 않으실까. 네, 네. 아, 오늘 우리 민재원 원장님 모시고 재미있는 난임 얘기, 그다음에 정말 현실적인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정말 둘째, 셋째 아이는 성별 감별을 허용해 주는 게 네.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이 현재 드네요. 그 외 나머지는 정책이 우리가 굉장히 지원이 좋은 나라죠. 네. 그리고 계속 출산율에 너무 관심들을 많이 주고 계셔서 네. 사실은 이제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봤을 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들도 난임이 있다 하더라도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적어도 한 40대 초반까지는 노력하면 40대 중반까지도 네, 충분히 해보실 수 있고 또 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진짜로 전문의 선생님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그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M 여성 의원인가요? 병원인가요? 의원입니다. 네. 선생님들 많잖아요. 입원실이 없어서. 아, 네네네. 저희는 다 데이 클리닉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그 시술을 네네. 그게 가능해요? 네네네. 아, 그렇구나. 네. 네. M 여성 의원의 민재원 원장님 모시고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민하는 게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꼭 찾아뵙고 난임 전문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씨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민 원장님 보내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피부과 상담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함익병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네, 2부 여러분들 피부과 상담 잠시 하고 방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이 나와도 디페린을 T존부에 꾸준히 바르라고 했는데 전 턱이랑 볼 쪽에 여드름 자국이 있습니다. 이걸 유존이라는 것 같은데 여기는 그닥 바를 필요성이 없나? 네, 안 바르셔도 됩니다. 디페린은 여드름이 있는 자리에 바르면 제일 좋고요. 여드름이 없는 자리에 예방 목적으로 쓸 때는 피지가 많이 나오는 T존 부위만 중점적으로 쓰면 됩니다. 이쪽에는 피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드름 크레오신을 계속 바르게 되면 따갑다거나 자극이를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드름 한두 개 난다 그러면 그냥 그 위에 올려서 톡톡 두드려서 바르는 게 제일 좋습니다. 크레오신 바르고 디페린 바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말린 20분요? 안 그럴 텐데요. 일단 크레오신 바르고 마르는데 뭐 1, 2분이면 마르고요. 디페린은 그냥 젤탑이라서 쓱 바르면 돼요. 20분 안 걸립니다. 너무 어렵게 그렇게 바르지 마시고요. T존 부위에는 디페린만 쓰시고요. 여드름 전체적으로 많이 나는 부위에는 크레오신 전체적으로 다 쓰시면 됩니다. 스테로이드 같은데 프레드나 로션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스테로이드예요. 프레드니졸론 성분의 로션 같아요. 그래서 습진이 있으면 쓰는데 얼굴에 쓰기는 조금 강하고요. 목 이하의 피부에 습진성 병변이 있다 그러면 저런 정도의 스테로이드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형아가 태어나면 무엇일까요? 젊고 건강해 보이는 부모도 기형아를 놓는 게 유전자의 문제죠. 유전자의 문제.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복불복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젊은 부부라 하더라도 검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아요. 그러니까 산모의 혈액 갖고 하는 검사, NIPT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수 검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육모막 검사라고 그래서 양수 말고 태아 착상한 부분에 육모를 살짝 띄어서 하는 검사도 있고요. 그래서 검사의 정밀도는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아를 걱정할 이유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선천성 기형이 확인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의학적 방법으로 저기를 유산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라고 봐야 되겠죠. 유존 부위의 여드름은 크레오신 정도만 바르세요. 이쪽에 나는 자리는. 디페린 바르면 되게 따갑습니다. 크레오신 디페린 잔뜩 사놨다고요? 잔뜩 그게 살 수 있는 약이 아닌데 처방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처방해 주진 않았을 텐데요. 디페린 같은 T존 부위만 쓰세요. 네. 일부에 산부인과 설명을 많이 드렸더니 피부과 상담하실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상담이 없으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접을까 합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시고요. 없으면 방송을 좀 일찍 30분 먼저 접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미님, 2부, 오너님 쭉 질문 주셨고 다른 피부과 상담 없었나요?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추운 날씨 내일 정말 춥다 그러니까요.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